본격적으로 그 관용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론이라는 작품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테르가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철학책처럼 그냥 어떤 관념적인 내용을 적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고찰로부터 관용론이 나오게 되는데 배경은 1761년입니다. 1761년 프랑스 남부에 툴루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요 남쪽에 됩니다.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피레네제 산맥이 되고 이 툴루즈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30살의 청년이었던 마르크 앙투안 칼라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법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법과의 대학에 입학을 했고 변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은 변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막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학위 증명을 하더라도 개신교 신자에게는 학위 증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은 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변호사가 어떤 자신의 종교 때문에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마르크 앙투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자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 2층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날 이제 가족들이 식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가족들이 식사가 있어서 이 청년의 친구도 같이 와 있었고 온 가족들이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저녁에 마르크 앙투안이라는 젊은 청년이 잠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지 않게 되자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게 1층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목매달아서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은 말 그대로 아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비관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기에 와 있던 군중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목매달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들이 그 다음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혼자 자살한 게 가족과 친구가 아들과 친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이때 보면은 그냥 군중들이 외쳤다라고 말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뭘까요? 가짜 뉴스고 전형적인 가짜 뉴스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사이사이에서 이제 뭐가 자꾸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더 부풀려져서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이 사람이 그랬다. 그리고 또 그 전날에 그 지역의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서 그 친한 친구를 사형 집행인으로 선출을 했다. 라고 하는 거짓 소문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개신교의 부모는 자식의 개종을 막기 위해서는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상황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상황들이 완전히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왜 툴루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가라고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낭뜨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조금 허락이 되었는데 루이 14세 1685년에 가면은 다시 이 낭뜨 칙령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누군가 그 위기의 어떤 문제 원인 이런 것들을 어떤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때 프랑스가 7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는데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프로이센하고 영국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웠던 프로이센과 영국이 개신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세력이고 프로이센과 영국은 이 개신교 세력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맞물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당시에 보면은 신자 숫자가 가톨릭이 5만 명이었는데 개신교 숫자가 200명밖에 안 되었어요. 200명밖에 안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이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의 신자들이 가톨릭 세력을 위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이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유들을 이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우연적으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하나의 불씨가 던져지게 되니까 그 불씨를 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의 그림은 낭떠 칙령이 이제 폐지가 되고 나서 개신교 신자들이 모이는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장면을 사파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앙투안이라는 사람은 개신교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이고 누구나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법률로도 자살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살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유죄를 선고를 받아요. 유죄를 선고를 받고 사람을 엎드린 채로,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얼굴이 땅에 돼 있는 채로 사람을 끌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사람들한테 다 이제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죽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톨릭 교리상으로서 신자는 하느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다라, 신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오늘날에도 물론 자살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법상으로 금지를 시켜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의 공동묘지에 묻힐 수도 없게 되고 교회로부터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파문 당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가톨릭 신자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 사람을 교회의 묘지에 묻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상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성인의 경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적을 행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풍이 든 사제가 그 무덤에 갔는데 자기가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떠돌기도 하고, 귀머거리 노인이 갑자기 귀가 뚫려서 이제 막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소문들까지도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이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법상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톨릭의 어떤 성인의 어떤 대우를 이제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각 세력, 각 사람들마다 이 사건을 자기가 출세하고 유리하게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막 이용을 또 하기 또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재판이 막 흘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버지는 이제 차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잠시 나와 있는데 사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을 다 부수는 거예요. 팔, 다리, 그 다음에 허리까지 관절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레바퀴 위에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아요. 2시간 동안 올려놓는데 여기에 보면은 얼굴을 하늘로 향해서 올려놓게 되는데 이게 또 바로 뭔가 하면 너희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하늘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아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을 다시 내려서 교수형으로 사람을 죽여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지를 그러니까 수레바퀴에다가 묶어서 사지를 잡아당기는 고문을 당했고, 그 다음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는 물고문을 이미 당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백을 해라, 그 다음에 개종을 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다 끝까지 이제 견뎌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차남은 이제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고, 딸은 수년에 유폐되고, 가족의 재산은 모두 완전히 몰수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한 사람이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한 가족 전체가 이제 풍비박산이 되는 어떤 사건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고, 한 지역 전체가 어떤 이 사건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 볼테르도 사건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개신교 신자들이 어떤 광기 어린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처음에는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알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테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종교적인 광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이제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인간의 이상이 어떻게 마비되어 가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이제 입수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이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진상을 이제 볼테르가 알게 되고, 칼라스의 부인을 설득을 해서 이제 툴루즈에서는 이 재판이 다시 재심이 벌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파리에 올라가서 새롭게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관용론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장칼라스 사라 이제 가족들하고 이 볼테르가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사파로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